어머니, 앞으로 우리 집엔 절대 오지 말아주세요. 애기 자꾸 깬다니까요. 그 순간 저는 6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손주 얼굴 한번 보려고 반찬 싸들고 찾아간 제게 며느리가 한 말이었습니다. 문은 차갑게 닫혔고 저는 현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어야 했죠.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결혼 자금도 신혼집도 모두 제가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시댁 방문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다는 차가운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지 한 달 뒤 아들 부부는 자기들이 살던 청담동 아파트가 자기 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세상에서 제일 늦게 알게 됩니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 매매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새 입주자 들어옵니다. 그제야 아들은 등기부를 확인했죠. 그 집이 자기 명의가 아니라 엄마인 제 명의였다는 걸 그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9세 어머니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69세 김정자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날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날을 떠올릴 것입니다. 바로 몇 달 전 아들 부부가 청담동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던 그날 말입니다. 아들 준혁이가 전화로 이사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청담동으로 이사 갔어. 좋은 아파트야. 그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축하했죠. 그래, 아들아. 축하한다. 엄마가 곧 반찬 좀 만들어서 갈게. 준혁이 얼굴도 보고 싶고, 손주 이름을 부를 때면 저는 항상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겨우 돌이 지난 작은 생명, 제 핏줄을 이어받은 귀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용 배추김치, 며느리가 맛있다고 했던 깻잎장아찌, 그리고 멸치볶음까지 냉장고에 넣어두면 며칠은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손주 준혁이를 위해서는 작은 바나나 한 송이와 유기농 과일도 준비했죠. 아이가 좋아할까 싶어서요. 오전 10시쯤 저는 커다란 보냉백에 반찬통들을 가득 담아 지하철을 탔습니다. 청담동까지 가는 길이 멀긴 했지만 손주 얼굴 생각하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죠. 준혁이가 얼마나 컸을까? 이제 걸음마도 제법 하겠네. 엄마 보고 좋아하려나?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다른 승객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며느리도 준혁이 데리고 저렇게 산책 다니겠구나 싶었고, 할머니 한 분이 손주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 타는 걸 보면서 나도 곧 저렇게 준혁이 손잡고 공원 다닐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청담역에 내려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는 길,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한 거리, 잘 정돈된 가로수, 고급스러운 건물들. 역시 좋은 동네네. 우리 아들 부부가 여기서 살다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집이 제 명이라는 건 그때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가족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으니까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 아저씨가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 네. 아들 집에 가려고요. 1002호요. 아, 네. 들어가세요. 그렇게 저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꾸며진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 휴게 공간까지. 여기서 준혁이가 크겠구나. 좋은 환경이네.
계속해서 감탄하며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처음 손주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설렜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새 아파트 특유의 깨끗한 냄새가 났습니다. 천 2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문패에는 정수진, 김준혁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먼저 적힌 걸 보고 요즘은 다 이렇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경쾌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고 있구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체인이 걸린 채로요. 그 좁은 틈 사이로 며느리 수진이의 얼굴 일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반갑다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그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차갑진 않았지만 반갑지도 않았죠.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반찬 좀 만들어서 왔어. 준혁이는 잘 있어? 어머니, 지금 준혁이 자요. 겨우 재웠는데.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아, 그렇구나. 애기 재우는 게 힘들었나 보네. 그럼 조용히 있을게. 얼굴만 잠깐 보고 갈게. 반찬도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 어머니. 안 돼요. 며느리가 제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집은 외부 방문 금지예요. 방문 스트레스 때문에 준혁이가 예민해져요. 외부 방문 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외부? 제가 외부라고요? 저는 준혁이 할머니인데 아들의 어머니인데 제가 외부라는 겁니까? 수진아, 엄마가 외부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나 할머니잖아.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육아는 정말 힘들어요. 준혁이가 낯선 사람 오면 긴장하고 그러면 밤에 잠도 안 자고 저희 부부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안 만나기로 했어요. 낯선 사람?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주에게 낯선 사람이라는 겁니까?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머니가 오시면 준혁이 너무 흥분해요. 그러면 리듬이 다 깨지고 저희가 다시 재우느라 몇 시간씩 고생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고요? 저는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반찬이라도 두고 갈게. 냉장고에만 넣어두면.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는 지금 식단 관리 중이에요. 소금 섭취도 줄이고 유기농만 먹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은 죄송하지만 저희 식단이랑 안 맞아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만든 반찬이 제 손맛이 담긴 음식이 며느리에게는 식단이랑 안 맞는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을 뿐이죠. 하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저희가 여유 있을 때 연락드릴게요. 그때 봬요. 그리고 찰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체인도 문도 모든 게 닫혔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보냉백이 들려 있었고 가슴은 더 무거웠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새 아파트의 깨끗한 복도, 은은한 조명, 그리고 닫힌 문. 저는 그 앞에서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분이었을까요? 5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오래였을까요?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가 깬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준혁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여보, 뭐야? 누가 왔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까?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손에 든 보냉백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딩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69세 할머니,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 만들고 무거운 가방 들고 먼 길 와서 문전박대 당한 할머니.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지만 저는 춥게 느껴졌습니다. 벤치가 보여 그곳에 앉았습니다. 보냉백을 옆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주변을 보니 어린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손을 잡고 놀이터로 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내가 뭘 잘못했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손주 보러 온 게 잘못인가요? 반찬 만들어 온 게 잘못인가요? 며느리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깻잎 장아찌,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재료, 그게 다 잘못이었나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진이가 요즘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 이해해줘. 우리가 여유 생기면 엄마 모시고 외식하자. 외식이라고요? 저는 외식이 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 핏줄을,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손주를 보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냥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보냉백을 다시 들었죠. 아직도 무거웠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한 건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 며느리한테 부담을 줬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들한테 뭐가 부족했을까? 저는 아들 준혁이를 낳고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랬죠.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밤늦게까지 일했고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아껴 썼습니다. 신혼집도 제 명의로 사줬죠. 아들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건 뭡니까? 문전박대, 외부 취급, 낯선 사람 취급. 집에 도착해 냉장고를 열고 보냉백 속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새벽부터 만든 김치, 깻잎 장아찌, 멸치볶음. 하나하나 냉장고에 넣으며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걸 누가 먹지? 나 혼자 다 먹나?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집, 조용한 집,
저 혼자 사는 이 집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가끔 들러서 엄마 밥 줘하던 때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부 방문 금지예요. 낯선 사람이 오면 준혁이가 긴장해요. 어머니가 오시면 리듬이 깨져요. 저는 정말 그렇게 방해가 되는 존재일까요? 손주에게 낯선 사람일까요? 아들에게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새벽 3시쯤 저는 일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제가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들한테 주려고 만든 것들, 이제 아무 쓸모없게 된 것들.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집착했나? 아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손주 얼굴 보고 아들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그것만 원했을 뿐인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딸 미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이는 저와 가까운 지방에 살고 있었죠.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무슨 일 있었지? 목소리가 이상해. 딸은 역시 날 잘 알았습니다. 저는 결국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문전박대 당한 것, 외부 취급받은 것, 모든 걸 말했죠. 엄마, 오빠가 그렇게까지 했어? 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아, 어쩌면 내가 잘못했을지도 몰라. 너무 자주 연락했나?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주 보러 간 게 잘못이에요? 엄마가 평생 오빠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딸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딸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수진이도 힘들었나 보다. 육아가 얼마나 힘든데. 엄마는 왜 맨날 오빠 편만 들어요? 엄마도 서운하잖아요. 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서운했습니다. 너무 서운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들 부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니까 제가 한 발 물러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죠.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연락 안 하면 아들도 안 하는구나. 그 깨달음이 가장 아팠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들은 엄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아들에게 그저 편할 때만 찾는 존재였던 거죠. 그렇게 저는 조용히 상처를 삼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상처는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조용한 한 달이었죠.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고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늘 손주 준혁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 지났으니 많이 컸겠지? 걸음마는 더 잘하려나? 말은 조금 하려나? 어느 날 아침 문득 달력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준혁이 돌잔치였습니다. 벌써 1년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돌잔치, 아이의 첫 번째 생일. 할머니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날이었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돌잔치에는 초대받을까? 아니면 이번에도 오지 말라고 할까? 한 달 전 일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손주 돌잔치인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면서도 받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받나? 싶은 순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목소리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죠.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준혁이는? 아니, 아들 바꿔줄 수 있니? 어머니, 준혁이 지금 회사에요.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다정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아, 그래. 사실, 다음 달이 준혁이 돌이잖니. 엄마가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고 싶어서, 뭐가 필요할까 싶어서 전화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서 저는 뭔가 좋지 않은 말이 나올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목소리 톤이 심각했거든요. 네, 수진아. 말해봐.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저희 결혼하고 나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다니. 무슨 말이니? 시댁 방문 스트레스요. 시댁 방문 스트레스. 그 단어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어머니 아시잖아요. 결혼 초부터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두 번씩, 매번 반찬 들고 오시고 집안일 이것저것 체크하시고 며느리는 평소에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아니,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고마웠죠. 어머니가 반찬도 해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게. 근데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제가 집을 조금만 어질러놔도 어머니가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살면 어떡하니 하시고 제가 요리하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시고 저는 그런 적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분명 좋은 의도였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더 편하게 살라고 했던 말들이었는데 그리고 준혁이 낳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오셔서 애기 이렇게 앉는 거 아니야. 수유는 이렇게 해야 해. 기저귀는 이걸 써야 돼. 계속 간섭하셨어요. 간섭이라고요? 저는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그게 간섭이었나요? 어머니, 저도 처음엔 참았어요. 어머니 마음을 알으니까. 손주가 예뻐서 그러시는 거 아니까. 근데 제 육아 방식까지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감정이 섞인 것 같았어요. 제가 육아책 보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어머니는 요즘 애들은 너무 책만 본다고 하시고 제가 준혁이한테 영어 동요 들려주면 아기한테 무슨 영어냐고 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게 어머니 눈에는 틀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나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무심코 했던 말들이 며느리에게는 상처가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건요. 며느리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저한테 준혁이를 안 맡기세요. 제가 엄마인데 제품에 있어야 할 아기를 어머니가 계속 안고 계시니까 저는 옆에서 구경만 했어요. 제 아기인데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뭐라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가 너무 예뻐서 조금이라도 더 안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어머니,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계속 참았죠. 준혁이한테 말했어요. 남편한테라도 토로하고 싶어서. 그래서 준혁이는 뭐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처음에는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했어요. 엄마는 좋은 의도로 하시는 거다라고. 근데 제가 계속 힘들다고 하니까 결국 준혁이도 인정했어요. 어머니가 좀 과하다고. 제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 상담까지 받았어요. 부부 상담? 네. 시댁 스트레스 때문에 부부 싸움이 너무 잦아졌거든요.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저희 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제 때문에 아들 부부가 상담까지 받았다니. 그래서 결정했어요.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저희 집에 오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저희도 이 결정을 하기까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가정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저희 부부가 숨쉴 공간이 필요해요. 숨쉴 공간? 제가 그렇게 숨 막히게 했나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뵐게요. 근데 평소에는 저희끼리 지내고 싶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달라. 또 그 말이었습니다. 한 달 전 문전박대 당했을 때도 지금도 계속 이해해달라고만 하는군요. 돌잔치는요? 준혁이 돌잔치에는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돌잔치는 조촐하게 저희 부부랑 친정 식구들만 할 거예요. 어머니는 죄송하지만 빼려고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손주 돌잔치에 할머니를 안 부른다고요? 수진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준혁이 할머니인데. 어머니, 제 부모님만 모시려고요. 양가 다 모시면 또 복잡해지고 어머니 오시면 또 이것저것 간섭하실 것 같아서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진아, 엄마는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이게 저희 결정이에요. 준혁이도 동의했고요. 준혁이가 그렇게 말했니? 네. 남편도 제 편이에요. 어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저희 가정이 우선이래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알았어. 저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도 이 결정이 쉽지 않았어요. 응, 그럼 끊을게요. 준혁이 오면 전화하셨다고 전할게요. 아니, 괜찮아. 안 그래도 돼. 네, 어머니. 더 이상 할 말 없어.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 사실 던졌다고 해야 할까요? 소파에 던진 전화기가 튕겨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손주가 예뻐서 아들이 걱정돼서 그랬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저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신혼집도 마련해줬죠. 제 명의로 된 청담동 아파트, 제 평생 저축이 들어간 그 집. 아들은 자기 돈으로 산 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아들 자존심 상할까봐 조용히 제 명의로 해뒀죠.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딸처럼 예뻐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도 주고 생일이면 선물도 챙기고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결과는 이겁니까? 오지 말라는 통보, 돌잔치 초대도 안 한다는 말. 저는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왜 나는 평생 아들만 바라봤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며느리가 말했나 봅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단호한 목소리. 응, 수진이한테 들었어. 엄마 미안해. 근데 수진이 말이 맞아. 엄마가 좀 과했어. 우리 부부 일에 너무 간섭하셨어. 제 아들이 제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준혁아, 엄마가 그렇게 나빴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엄마, 우리도 부부잖아. 우리만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 엄마 방식을 강요하지 말아줘. 강요라고요? 저는 강요한 적이 없는데. 엄마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알아, 엄마.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부담이었어. 특히 수진이한테. 그래서 돌잔치에도 엄마 부르지 않는 거니? 엄마. 그건 수진이가 결정한 거고 나도 동의했어. 우리 부부가 편하게 준혁이 돌잔치 해주고 싶어. 엄마가 있으면 불편하다는 거지. 그런 뜻은 아니고. 아니면 뭐니? 할머니를 돌잔치에 안 부르는데 그게 아니면 뭐니?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가 났어요. 서러웠고 억울했습니다. 엄마, 진정해. 우리도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최선? 내 엄마를 배제하는 게 최선이라고? 엄마. 알았어, 준혁아. 엄마는 이제 안 갈게. 돌잔치든 뭐든 부르지 마. 엄마도 안 갈 거니까. 엄마, 왜 이래?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 미워서가 아니면 뭐니? 준혁아,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좋은 대학 보내려고,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 그건 알아. 고마워.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생 엄마 말 들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알았어. 엄마 이제 안 갈게. 신경 꺼. 엄마 없이 행복하게 살아.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69년 인생에서 가장 서럽게 운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미영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딸은 제 상태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안 괜찮은데?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며느리와의 통화, 아들과의 대화, 모든 것을. 오빠가 미쳤나 봐.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돌잔치에도 안 부른다고? 그게 말이 돼? 딸은 분노했습니다. 저보다 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미영아, 어쩌면 엄마가 정말 과했을지도 몰라. 며느리 말 들어보니까 엄마, 왜 또 오빠 편 들어?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손주 예뻐하는 게 잘못이야? 반찬해주는 게 잘못이야?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엄마 그만해. 엄마는 맨날 오빠만 감싸. 오빠가 뭘 해도 엄마는 이해하려고 하잖아. 근데 오빠는
오빠는 엄마 이해해줘? 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나요? 저는 아들을 너무 이해하려고만 했나요? 엄마, 내일 나 엄마 보러 갈게. 혼자 있지 마. 괜찮아, 미영아. 엄마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목소리가 괜찮은 소리야? 내일 갈게. 끊지 마. 딸과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딸은 계속 제 편이었어요. 오빠가 잘못했다고, 엄마는 아무 잘못 없다고. 그 말들이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더 슬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댁 방문 스트레스, 부부 상담, 오지 말아주세요. 돌잔치 초대 안 할게요. 하나하나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바꿔야겠다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제 인생을 되찾아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서류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각종 서류들이 가득했죠. 보험증서, 통장, 그리고 부동산 등기 서류, 청담동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명의인 란을 확인했습니다. 김정자,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이 집이 자기 명의인 줄 알고 있을 겁니다. 며느리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겠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였습니다. 제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결혼할 때 아들에게 말했었죠. 신혼집은 엄마가 해줄게. 아들은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제 것으로 해뒀어요. 나중에 아들 명의로 바꿔주려고 했었죠. 언젠가 때가 되면. 하지만 지금 그때가 왔을까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들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더 이상 아들만 바라보며 살 수 없다고. 제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69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동산에서 돌아온 저는 며칠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야 하나?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게 맞나? 수없이 자문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며느리와의 통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과도 안부 전화도 없었죠. 마치 그 통화가 없었던 것처럼, 아니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들은 조용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였을까? 간섭이 심했을까? 며느리를 힘들게 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저 손주가 사랑스러워서 아들 부부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일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문득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가보자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들을 만나 이야기하자고.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69년을 살면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이해도 못하고 끝낼 수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청담동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찬도 선물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오직 대화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청담역에 내려 아파트로 걸어가면서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연습했습니다. 준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칠게. 근데 손주는 봐야 하지 않겠니?
아니면 수진아, 엄마가 너무 나갔던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할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섰을 때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기억하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죠. 잘 정돈된 조경을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면서 문득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층에 도착해 천이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그리고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 문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려고 했어요. 최대한 부드럽게, 공격적이지 않게 보이려고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도 열지 않고 묻는 거였습니다. 인터폰으로 확인했을 텐데 제가 온 걸 알면서도 문을 열지 않은 거죠. 수진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줄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또 오셨어요? 또,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제가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인 것처럼 느껴졌죠.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문 좀 열어줘. 오래 안 걸릴게. 어머니, 지금 준혁이 자요. 겨우 재웠는데 깨면 안 돼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아기가 잔다는 말. 저는 참을성 있게 말했습니다. 그럼 조용히 할게. 문 좀 열어줘. 준혁이 아빠는 집에 있니? 준혁이는 회사 가고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진짜 지금은 안 돼요. 수진아, 제발 부탁이야. 딱 5분만. 엄마가 할 말이 있단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원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문이라도 열어야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오세요? 저희가 싫다고 했잖아요. 싫다고요?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으면 사과할게. 그러니까 문 좀 열어줘. 이렇게 문 앞에서 얘기할 수는 없잖니. 어머니, 사과받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희한테 신경 끄고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러시면 저희가 더 힘들어요. 저는 문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올 때마다 저희 부부 싸워요. 준혁이가 어머니 편 들면 제가 화나고 제 편 들면 어머니한테 미안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싫어요. 그러니까 제발 오지 말아주세요. 수진아, 엄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니?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나쁜 게 아니라 어머니, 저희한테 어머니는 부담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보면 숨이 막혀요.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긴장돼요. 뭘 또 지적하실까, 뭘 또 간섭하실까 두려워요. 며느리는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말하기 싫어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오시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부부만의 공간이에요, 여기는. 우리 집이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엄마야? 아들이 회사에 간 게 아니었나 봅니다. 집에 있었던 거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잠시 안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은 안 돼. 수진이 말대로 나중에 봐. 제 아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고 나중에 보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제발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단다. 엄마, 지금 준혁이 자는데 깨면 어떡해. 그냥 가. 다음에 연락할게.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거의 두들겼다고 해야겠네요. 준혁아, 김준혁? 문 열어. 엄마가 누군데 이렇게 대하니?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가 깬 것 같았어요.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봐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준혁이 깼잖아요. 어머니가 깨운 거잖아. 왜 자꾸 오세요? 정말 이제 지겹다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지겹다고요? 시어머니가 지겹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호했습니다. 엄마, 그냥 가. 며느리 말 좀 들어줘. 여긴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집이라고요? 그 집이 누구 명의인지 아들은 모르는 거였습니다. 며느리도 모르겠죠. 그들은 그 집이 자기들 집인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문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집이라니. 전세금 70%가 아니라 아예 집 전체가 제 명의인데, 제 돈으로 산 집인데, 아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집, 누가 사준 집인지 기억하니? 엄마가 도와주신 건 알아. 근데 그게 뭐 어때?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잖아. 우리 집이야. 도와주신 게 아니라 제가 다 사준 집인데.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부부만의 공간이니까 앞으로 절대 오지 마세요. 진짜 이제 한계예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부부 상담까지 받았어요. 상담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경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시댁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부부 상담. 그 말을 다시 들으니 더 참담했습니다. 제 때문에 아들 부부가 상담까지 받았다니. 저희 결혼하고 나서요. 어머니가 매일같이 전화하시고 일주일에 몇 번씩 오시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아세요? 제가 친정 엄마 만나러 가면 질투하시고 제 친구들이랑 약속 잡으면 며느리가 집을 비우면 어떡하냐고 하시고 며느리는 평소에 쌓였던 불만들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닌다고 하면 아기 낳으면 어떡하려고라고 하시고 임신했을 때는 태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간섭하시고 애 낳고 나서는 더 심했어요. 제 육아 방식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면서 요즘 엄마들은 모른다고 하시고 저는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좋은 의도로 했던 말들이 며느리에게는 그렇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준혁이 안고 계실 때 저한테는 안 주시잖아요. 제가 안을게요 하면 괜찮아. 할머니가 안을게 하시면서 안 주시잖아요. 저 엄마예요. 제 아기인데 제가 안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아, 그건. 그리고 제가 밥 먹고 있으면 그렇게 먹으면 애한테 안 좋다고 하시고 제가 커피 마시면 수유 중에 카페인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고 제 인생인데 제가 뭘 먹든 상관없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도 더 커졌어요. 봐요, 준혁이 더 우네요.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왜 자꾸 와서 우리 애 깨우고 우리 부부 싸움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린다고요?
저는 손주를 사랑했을 뿐인데 그게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였습니까?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그만해. 수진이 말이 맞아. 엄마가 너무 과했어. 우리 생활에 너무 많이 간섭했어. 준혁아, 엄마는 맨날 널 위해서, 손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 우리 의견은 하나도 안 물어보고. 아들의 말이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엄마가 해준 것들 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근데 그게 우리한테 빚이 되면 안 되잖아. 엄마가 해줬으니까 평생 엄마 말 들어야 하는 거 아니잖아. 준혁아, 엄마가 그런 뜻으로. 엄마는 맨날 그렇게 말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근데 받는 사람은 그렇게 느끼는데? 그럼 그게 문제 아니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다니.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절대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 말고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한테 신경 끄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살 거예요. 그래, 엄마. 우리끼리 살게.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우리한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집착이라고요? 제가 아들한테 집착했다고요?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기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아기를 달래는 소리. 준혁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복도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천이호 문이 보였어요.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며 마련해준 신혼집. 그 문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딩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69세 할머니, 문전박대 당한 할머니, 손주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쫓겨난 할머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지만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고 있었고 할머니 한 분이 손주 손을 잡고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외롭고 슬플까요? 핸드폰을 꺼내 아들의 연락처를 봤습니다. 아들 준혁.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어요. 제가 낳고 키우고 사랑했던 사람. 평생을 그 사람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게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확실하게, 완전하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제 존엄을 지켜야겠다고.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한다면 저도 더 이상 참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며칠 전 방문했던 그 부동산이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어머님. 그때 오셨던 분이시죠? 청담동 아파트 매물건으로. 네, 맞아요. 그거 지금 바로 진행하고 싶어요. 지금요? 확실하신 거죠? 사장님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최대한 빨리 팔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청담동 신축이니까 금방 나갈 겁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저는 등기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사장님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근데 어머님, 혹시 지금 그 집에 사는 분들한테는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모를 겁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제될 것 없어요. 제 명의 집이니까요. 제가 팔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매수자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나오면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죠. 갓 태어났을 때, 돌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중학교 졸업식 때, 대학 합격했을 때, 결혼식 때, 하나하나 사진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 없이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좋은 대학 보내려고 밤늦게까지 일했던 기억들,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 해주려고 아껴 썼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집착한다고 표현하다니, 제가 그렇게 예뻐했던 며느리가 저를 지겹다고 말하다니, 저는 사진첩을 덮고 서재로 갔습니다. 서류 보관함을 열고 각종 문서들을 확인했어요. 통장, 보험, 부동산 서류, 제가 평생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아들한테 줄 생각이었던 것들, 손주를 위해 아껴뒀던 것들, 모두 제 것으로 되찾겠다고. 저는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집 매각, 이사 준비, 새 출발. 69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려니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삶. 며느리 비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삶.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결정을 내리니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 인생을 되찾는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결정을 내렸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드디어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왜 나는 평생 아들만 바라봤을까? 25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가정적이었죠. 결혼 3년 만에 아들 준혁이를 낳았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 작고 따뜻한 그 생명체가 제 품에 안겼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5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0살 너무 이른 나이에 저는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앞이 캄캄했어요. 시댁에서는 아들을 맡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죠. 제가 낳은 아이, 제가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저는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일도 하고 아파트 경비일도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들을 돌보는 생활이 계속됐죠.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몸은 지쳤고 마음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보면 힘이 났어요.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 해. 아빠 없는 서름 안 받게 해줘야 해.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들은 잘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착했어요. 친구들도 많았고 선생님들한테도 사랑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중학교 때부터 아들은 꿈이 생겼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큰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죠. 과외비를 벌려고 새벽 배달 일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강의비, 모든 게 돈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학 합격 소식이 왔습니다. 좋은 대학이었어요. 아들이 합격증을 들고 왔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해냈구나. 우리 아들이 해냈어. 그날 밤 저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갔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학 4년 동안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 용돈 주려고, 등록금 내려고, 책값 대려고. 제 삶은 없었어요. 오직 아들만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됐으니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수진이었죠.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였어요. 저는 반가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구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들이 고민하더군요. 신혼집 마련이 문제였습니다.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 그걸 아들한테 주면 되니까요. 엄마가 신혼집 해줄게. 엄마, 그럼 엄마는? 엄마는 괜찮아. 엄마 살 집은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그렇게 저는 제 명의로 청담동 아파트를 샀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니까요. 명의는 제 것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아들 명의로 바꿔주려고 했죠. 아들이 좀 더 안정되면 손주라도 보면 그때 명의를 넘겨줘야지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며느리 수진이도 예뻤고요. 이제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렸구나. 나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저는 외로웠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 연락이 뜸해졌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렀는데 결혼 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신혼인데 당연하지. 아내가 있는데 엄마한테만 올 수 없지. 하지만 마음 한편은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더 자주. 반찬을 만들어 들고 가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줬어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니까 제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았으니까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좋은 며느리야. 내가 예쁘게 봤어.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평생의 꿈이었어요. 손주 안고 놀이터 가고 맛있는 것 사주고 그림책 읽어주는 상상을 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저는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며느리가 힘들까봐 집안일을 도와주려고요. 태교에 좋은 음식도 만들어 갖다 줬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도 표정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손주 준혁이가 태어났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 처음 준혁이를 안았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작고 예뻤어요.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의 아들이구나. 우리 준혁이의 아들이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며느리 옆에 앉아 손주를 봤죠. 안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하지만 며느리가 피곤해 보이면 제가 대신 안아줬습니다. 며느리는 그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저는 더 자주 집에 갔습니다. 신생아 돌보는 게 힘들 테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청소, 빨래, 설거지, 밥 해주기. 뭐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제가 도와주는데 왜 안 좋아하는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도움이 아니라 간섭으로 느꼈던 거죠. 준혁이가 크면서 저는 더 자주 갔습니다. 손주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하루라도 안 보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때로는 매일 갔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산후우울증인가? 아니면 육아가 힘들어서 그런가? 그 정도로 생각했죠.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수진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표정이 안 좋던데. 아들은 괜찮아요, 엄마. 육아가 힘들어서 그래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힘드니까 제가 더 자주 가서 손주를 봐줘야겠다고. 그게 며느리한테는 더 큰 스트레스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 그날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문전박대를 당한 날. 어머니, 오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 전화로 며느리한테 들었습니다. 시댁 방문 스트레스, 부부 상담, 돌잔치 초대 안 할게요.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날. 문도 안 열어주고 지겹다, 집착하지 마세요. 여긴 우리 집이니까 하던 말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밤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내가 그렇게 나빴을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제가 정말 과했을까? 너무 자주 찾아갔나? 너무 많이 간섭했나?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제 입장에서는 도와주려는 것이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간섭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했던 것들이 며느리에게는 자기 방식을 부정당하는 것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손주 돌잔치에 할머니를 초대하지 않는 건 너무한 거 아닐까요? 오지 말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69년을 살면서 가장 서러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결심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관심 있는 분이 계십니다. 청담동 신축이라 문의가 많네요. 그래요? 좋네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네, 그런데 혹시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계약 확정되면 그때 말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등기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명의인 김정자. 맞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에요. 그날 오후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가격도 잘 맞고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계약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네, 청담동 신축 아파트라 인기가 많습니다. 매수자가 현금 구매라 더 빠를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사 갈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서울을 떠나고 싶었어요. 이곳에는 아픈 기억밖에 없으니까. 딸 미영이가 사는 지방 도시를 생각했습니다. 미영이 집 근처에 작은 전원주택을 알아봤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남은 인생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곳. 그곳 부동산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침 괜찮은 전원주택이 나왔더군요. 가격도 적당하고 환경도 좋았어요. 청담동 아파트를 팔면 그 집을 사고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딸 미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그쪽으로 이사 가려고 해. 엄마가? 진짜? 왜 갑자기? 서울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서. 오빠도 엄마 필요 없다는데 뭐. 엄마, 진짜 오빠 때문에 이사까지 가는 거야? 아니야, 엄마 인생을 위해서야.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청담동 집? 응, 팔기로 했어. 헐, 진짜로? 오빠한테 말했어? 아니, 아직. 계약 완료되면 그때 알려줄 거야. 엄마, 오빠가 난리 칠 텐데. 그래도 상관없어. 네 명의 집이니까 내가 팔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니?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나는 오빠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미영아, 엄마 결정이야. 이미 부동산에 맡겼어. 일주일 안에 계약 끝날 거야. 알았어, 엄마. 엄마가 결정한 거면 나는 지지할게. 딸과의 통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보였어요. 평생을 살았던 도시, 아들을 키운 도시, 하지만 이제는 떠날 도시.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수자가 급하게 원한다고 잔금까지 빠르게 치를 수 있다고 했죠. 어머님, 이번 주 금요일에 계약서 쓰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잔금 치르면 됩니다. 화요일부터 새 입주자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금요일 저는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매수자를 만났어요. 젊은 부부였습니다. 신혼부부인 것 같았어요. 좋은 집 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잘 살 거예요. 좋은 집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제 아들 부부도 한때는 저렇게 행복해 보였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월요일에 잔금을 받기로 했죠. 그럼 화요일부터는 새 입주자가 들어갑니다. 그 말은 아들 부부가 화요일까지 나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계약은 끝났고 잔금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들 부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 봤습니다. 놀라겠죠. 당황하겠죠. 화내겠죠. 하지만 그건 그들 문제였습니다.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월요일이 됐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잔금을 받았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제 통장에 입금된 돈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뿌듯하면서도 슬펐습니다. 어머님, 그럼 내일부터 새 입주자가 들어갑니다. 비밀번호 변경해야 하는데요. 네, 변경해 주세요. 그럼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연락할 겁니다. 부동산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나? 문자를 보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전화하지 않기로, 대신 그들이 직접 알게 하기로. 집에 들어갔을 때 문이 안 열리면 그때 알게 되겠죠. 그게 더 확실한 메시지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동산 담당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내일 저녁쯤 전화 한 통 해주실 수 있나요? 1002호 거주자에게요. 무슨 내용으로요? 집 매매가 완료됐으니 이사 준비하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진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들의 사진들 하나하나 보면서 생각했죠. 여기까지였구나.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존엄을 지킨 거니까요. 더 이상 아들한테 무시당하고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화요일, 오늘 저녁이면 아들 부부가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살던 집이 자기들 집이 아니었다는 걸, 그 집이 엄마 명의였다는 걸, 그리고 그 엄마가 집을 팔아버렸다는 걸.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전화가 올까봐, 아들이 갑자기 찾아올까봐.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저녁 6시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담당자였습니다. 어머님, 방금 전화했습니다. 1002호예요. 어떻게 됐나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사기인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등기부등본 얘기하고 명의가 어머님이라고 하니까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곧 이사해야 한다고 전하니까 전화 끊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제 아들한테서 전화가 올 겁니다. 화가 난 목소리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는 그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제 결정을 확인시켜줄 그 전화를.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준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받았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급하고 당황스러운 목소리였죠. 엄마, 지금 무슨 일이야? 부동산에서 전화 왔는데 집을 팔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팔았어. 뭐? 엄마가 무슨 권리로? 아, 잠깐. 이 집이. 설마.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 집 명의가 엄마야? 그래, 내 명의지.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전화 너머로 아들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한 숨소리였죠. 엄마, 그게 나는 내 명의인 줄. 결혼할 때 엄마가 도와준 거라고. 도와준 게 아니라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내 명의로. 그리고 이제 그걸 팔았어.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미리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났나 봅니다. 준혁아, 너희가 뭐라고 했지? 절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집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내 집을 팔았어. 뭐가 문제니? 엄마, 그건 그렇고 이건 이렇잖아. 우리가 갈 곳도 없는데 어떡해.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한테 왜 묻니?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래? 어머니가 뭐래? 수진아, 이 집이 엄마 명의였대. 그리고 엄마가 집을 팔았대.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빼앗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이 집이 어머니 명의라고요? 장난 아니야. 등기부등본 확인해봐. 김정자, 내 이름 나와 있을 거야.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집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언제 너희 집이라고 했니? 너희가 멋대로 그렇게 생각한 거지.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 신혼집 해준다고 했잖아. 해준 거야. 내 명의로. 나중에 너희한테 물려주려고 했지. 근데 계획이 바뀌었어. 어머니,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데요? 내일부터 새 입주자 들어온대. 오늘 밤까지 짐 싸서 나가면 돼. 내일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집 구할 시간도 없잖아요. 며느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알아서 해. 다시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이런 짓을 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 오지 말라고 했지? 시댁 방문 스트레스라고 했지? 엄마가 지겹다고 했지? 그래서 나도 너희 집을 떠났어. 너희가 원한 거잖아. 엄마 없는 생활. 엄마,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이제 그 집은 너희 집이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도 아니고 새 주인 집이지. 너희는 앞으로 내 인생에 오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 제가 평생 살았던 이 도시의 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집요하게 울려댔습니다. 문자도 연달아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제발.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엄마, 준혁이도 있는데. 제발. 손주 이름까지 꺼내며 애원하는 아들.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듣는다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책상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안 보이니 마음이 편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필요한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 몇 장의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울에서의 40년 인생이 이 작은 박스 몇 개에 담길 수 있다니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도 몇 장 챙겼습니다. 돌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합격했을 때 사진,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들. 이제는 추억이 된 순간들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밤 11시쯤 딸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 왔어? 응, 왔어. 근데 받지 않았어. 엄마, 오빠가 나한테도 전화했어. 엄청 울면서 어떡하냐고, 갈 곳이 없다고. 그건 걔가 알아서 할 일이지. 엄마, 진짜 괜찮아? 너무 마음 쓰이지 않아?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미영아, 엄마 내일 그쪽으로 갈게. 응, 알았어. 엄마 기다릴게.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삿짐 센터가 오기로 한 시간은 9시.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어요. 40년을 산 집, 남편과 함께 들어와 신혼을 시작했던 집, 아들을 낳고 키운 집, 수많은 추억이 담긴 공간.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어요. 이 소리도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 집에서 듣는 마지막 시계 소리. 9시 정각,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짐이 많지 않으시네요? 응,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나머지는 다 버리려고요. 알겠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짐을 싣는 동안 저는 베란다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 아침마다 보던 아파트 단지, 저 멀리 보이는 산, 출근하는 사람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제 삶만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짐을 다 싣고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텅 빈 거실, 가구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공간. 그 텅 빈 공간이 제 마음 같았어요. 잘 있어. 저는 빈 집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40년의 삶이 닫혔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아파트를 바라봤어요. 점점 멀어지는 건물, 점점 멀어지는 서울, 점점 멀어지는 과거.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도시가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공기도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더 맑고 더 자유로운 공기. 운전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아들 눈치 보지 않고 며느리 비위 맞추지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3시간쯤 걸려 도착했습니다. 딸 미영이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녀 지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지?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속이 후련하다. 미영이는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웃었습니다. 엄마 표정 좋은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이제 진짜 괜찮을 거야.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완전 좋아요. 우리 집 가까워서 자주 놀러 올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지우. 할머니도 기대된다. 새로 산 전원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어요. 거실 창문으로는 마당이 보였고 그 너머로 작은 산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답답한 아파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여기 어때? 마음에 들어? 응, 너무 좋다.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엄마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아.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와 지우가 도와줬어요. 옷을 정리하고 이불을 펴고 주방 살림을 배치하는 동안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 방은 제 방으로 해도 돼요? 제가 자주 놀러 올 거거든요. 그래, 지우 방으로 하자. 할머니가 예쁘게 꾸며줄게. 와, 좋아요. 짐을 다 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영이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두부조림. 셋이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왠지 모르게 편안했어요. 엄마, 서울 집보다 여기가 더 좋지 않아? 그래, 훨씬 좋아. 여기는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니까. 엄마가 이렇게 편해 보이는 거
정말 오랜만이야. 식사 후 미영이와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별들. 예쁘다, 그치? 응, 정말 예쁘네.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아야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거닐고 텃밭에 채소를 심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새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아이고, 서울서? 여기는 좀 심심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전혀.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등산도 가고 노인정에서 화투도 치고 요가 교실도 다녔습니다.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그 사이에도 아들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엄마, 제발 연락 좀 해줘. 엄마, 우리 잘못했어. 엄마, 어디 계셔? 걱정돼. 엄마, 준혁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 마지막 문자를 보고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가 저를 찾는다니.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금 넘어가면 또 똑같아질 거야.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나한테 연락했어. 엄마 연락처 알려달라고. 알려주지 마. 응, 안 알려줬어. 근데 엄마, 오빠가 진짜 많이 반성하는 것 같더라. 울면서 전화했어.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팔아버리고 나서 오빠네가 진짜 힘들어졌대. 급하게 전세 구하느라 목돈도 많이 들어갔고 며느리는 그 일로 오빠를 계속 원망한대. 그럴 줄 알았지. 며느리가 그러래. 시어머니한테 잘하지 그랬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서 매일 싸운대. 자업자득이네. 저는 냉정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은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 힘들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았고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아들 생각도 점점 덜하게 됐어요. 딸네 집에도 자주 갔습니다. 손녀 지우와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했어요. 지우는 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우리 뭐 할까요? 지우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뭐 하고 싶은데?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그래, 가자.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자. 이상했습니다. 아들네에서는 손주 보는 것도 눈치 봐야 했는데 딸네에서는 손녀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딸은 저를 환영했고 저를 편하게 대했습니다. 이게 정상이구나. 아들네가 비정상이었던 거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제 주소를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오빠가 엄마 주소를 알아냈대. 곧 찾아올 것 같아. 그래, 오면 오는 거지 뭐. 엄마, 괜찮겠어? 괜찮아.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며칠 후 정말로 아들이 왔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3달 만에 보는 아들. 많이 변해 있었어요. 수척해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으며 얼굴색도 안 좋았습니다. 엄마, 들어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집, 좋네요.
조용하고, 그래, 나는 마음에 들어.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모든 게요. 엄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오지 말라고 하고, 지겹다고 하고, 집착한다고 하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이제 알았니?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네. 집을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집이 엄마 명의였다는 것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주신 거라는 것도, 제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엄마를,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 그때 뭐라고 했지? 여긴 우리 집이니까라고 했지? 내 집이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엄마. 정말,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69년을 살면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본 적이 몇 번 없었는데, 그날 아들은 정말로 울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정말 힘들어요. 수진이랑도 매일 싸우고, 돈도 많이 들었고, 회사에서도 힘들고,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잖아. 알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엄마한테 잘했어야 했는데,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어요. 마음이 안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준혁아, 네, 엄마. 앞으로 나한테 기대하지 마. 엄마는 이제 없다고 생각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 엄마, 그럼 정말. 그리고 손주 준혁이 그 아이 돌잔치도 안 부르고 할머니를 외부인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뭘 바라니?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내가 다 걷어찬 거지.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가 내 말은 끝났어. 엄마, 준혁아, 내가 엄마 집 한 거 원망하니?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는 엄마가 그럴 만했다는 걸 알아요. 제가 너무 심했으니까. 그래, 알면 됐어. 이제가. 아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엄마, 혹시 나중에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 근데 기대는 하지 마. 내가 나한테 한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니? 알아요. 죄송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문으로 아들이 차에 올라타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더니 결국 차를 출발시켰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을 내친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쉽게 용서하면 안 돼. 아들이 진정으로 변하는지 지켜봐야 해. 그날 저녁 미영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빠 갔어? 응, 갔어. 어땠어? 울더라. 많이 반성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엄마는 용서 안 해줬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엄마가 맞는 것 같아. 오빠가 진짜로 변해야 해.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전원주택 마당의 나무들이 단풍으로 물들었어요. 빨강, 노랑, 주황.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 눈치 안 보고, 며느리 비위 안 맞추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살. 이게 진짜 제 삶이구나. 동네 할머니들과도 더 친해졌습니다. 함께 산책도 가고, 요가도 하고, 노인정에서 수다도 떨었어요.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자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자유로워서 그런가 봐요. 자유, 무슨 자유요? 인생의 자유요. 남 눈치 안 보고 사는 자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웠어요. 6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자유. 아들에게서는 여전히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엄마, 날씨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엄마, 준혁이가 많이 컸어요.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마당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녀 지우가 놀러와서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눈사람 완성. 우와, 우리 지우 정말 잘 만들었네. 지우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미영이도 자주 들렸어요. 딸이 해준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서로를 존중하고 편하게 대하는 관계. 아들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청담동 아파트를 팔고 지방으로 온 지 1년. 딸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벌써 1년이야. 시간 참 빠르지? 그러게. 벌써 1년이나 됐네. 엄마, 후회는 안 해? 전혀. 이게 내가 한 최고의 선택이었어.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일찍 이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마 생신 때 만나고 싶대. 선물도 드리고 싶고 준혁이도 보여드리고 싶대. 내 생신이 언제더라? 다음 달이잖아. 70세 되시는 거. 아, 맞다. 제가 70세가 되는 거였어요. 70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만날까? 엄마가 결정해. 나는 엄마 의견 따를게. 저는 고민했습니다. 1년 동안 아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1년이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아들은 정말로 달라졌을까? 알았어. 만나볼게. 생신날에. 진짜? 엄마, 좋은 결정이야.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영이네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조촐하게 가족끼리만. 그날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 준혁이. 준혁이는 많이 컸습니다. 이제 2돌이 지났으니 말도 제법 하고 걸음마도 잘했어요. 할머니. 준혁이가 저를 보고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기억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준혁아. 할머니야. 저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손주를 안고 싶었지만 먼저 다가가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둘 다 수척해 보였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70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케이크를 내놨어요. 엄마, 엄마가 좋아하시는 딸기 케이크요. 그래, 고맙다.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 같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네. 케이크를 자르고 함께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적어도 예전처럼 불편하거나 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식사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1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늦게 알았네. 네, 너무 늦었어요. 근데 엄마, 그래도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아들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기회? 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어요. 1년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아, 네, 엄마. 한 번만이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알겠니? 네, 엄마, 감사합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나한테 간섭하지 마. 내가 어떻게 살든 존중해줘. 그리고 너희 집 일에 나도 간섭 안 할 테니까 너희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알겠습니다, 엄마. 그리고 손주 준혁이 보고 싶을 때 보게 해줘. 할머니 자격으로. 당연하죠, 엄마. 준혁이도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수진아, 엄마도 미안했어. 너무 간섭했던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잘해주신 건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긴장되지 않았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였습니다. 손주 준혁이를 안아봤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할머니, 좋아.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만 눈물이 나고 말았어요. 할머니도 준혁이 좋아. 저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1년을 기다렸던 거였어요.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잘 결정한 것 같아. 오빠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근데 지켜봐야 해. 진짜로 변했는지. 엄마도 참 강하셔. 1년 동안 아들 안 만나고 버티시다니. 강한 게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킨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평화로운 지방의 밤. 잘했어, 김정자. 내가 옳았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락하고 명절에 만나고 가끔 손주를 보러 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 가거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서로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 이게 건강한 관계더라고요. 저는 지방에서 제 삶을 살았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할머니들과 어울리고 딸과 손녀와 시간을 보내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들. 가끔 서울에서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눈치 보며 살았던 날들, 며느리 비위 맞추려 애썼던 시간들. 이제는 추억이 됐어요. 아프지만 배운 게 많은 추억. 내 인생은 뭐였을까? 예전에 했던 질문. 이제는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였어. 아들 것도 며느리 것도 아니었어.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이었어. 그리고 저는 지금 드디어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69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지 않았어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새가 날아가고 바람이 불어왔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69세 어머니가 내린 결단.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을 팔아버리고 아들에게 등을 돌린 선택. 너무 가혹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오지 마세요. 지겹다. 집착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참아야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9년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대우받을 자격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첫째, 만약 여러분이 이 어머니였다면 정말로 집을 팔아버릴 용기가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참고 또 참으며 아들 곁에 머물렸을까요? 둘째, 만약 여러분이 아들이었다면 어머니가 집을 팔기 전에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상처를 진작에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셋째, 이 어머니의 선택은 정당방위였을까요? 아니면 과한 복수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용기 내어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